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소프트웨어 및 코딩 수업을 진행할 정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4시 동안 저와 소프트웨어 및 코딩 관련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왜 전기과에서 이 IT 전공 수업을 진행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의문에 대한 이제 대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모든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IT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것들은 찾기 힘들 정도로 우리 생활 곳곳에 이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이 IT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될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IT 기술들이 적용되고 또 그 기능들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역량은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전기과에서도 뭐 그 학과명을 보더라도 전기과 앞에 이 스마트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듯이 전기를 스마트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및 코딩에 관한 부분들을 학습해야만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및 코딩이라는 과정명 자체가 조금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가 쉽고 재미있는 실습 과정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저와 같이 24시 동안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코딩 1주차 수업은 먼저 이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어떤 기술이든지 맨 첫 시간은 조금 따분하지만 이 정의와 이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핵심적인 키워드인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습은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는 앱 인벤터라는 도구를 가지고 간단한 다양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 목표는 일단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전체 수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수업 자체가 실습 중심의 수업인데 이 두 번째로 앱 인벤터라는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두이노라는 보드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센서나 액추에이터들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초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 프로그래밍을 코딩을 이용해서 센서나 이 액추에이터들을 제어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는 이 배웠던 내용들 앱 인벤터나 아두이노 피지컬 컴퓨팅이나 이런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팀별로 아이디어 좀 프로젝트 이 프로토타입을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면 좋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에 앱 인벤터 이 앱을 만들 수 있는 앱 인벤터를 활용을 해서 이 무선 통신의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한 이 디바이스들을 음성으로 스마트폰의 음성으로 이 디바이스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저희 과정은 이제 실습 중심으로 과정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습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도구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인 앱 인벤터를 먼저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센서나 액추에이터들을 이 코딩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스마트폰과 이 피지컬 컴퓨팅, 아두이노의 이 센서나 디바이스들을 스마트폰으로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블루투스 네트워크의 블루투스 쪽을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론이죠.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이란 이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 사물, 각각의 사물들, 여기 이 사물 인터넷에서 말하는 사물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유형의 물질, 물체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 사람도 속할 수가 있고요. 사람, 그리고 어떤 공간, 그리고 어떤 지역,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물 인터넷의 사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물보다는 만물이라는 의미가 조금 맞겠죠. 그래서 이 각종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사물들끼리 통신을 해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일컫고요. 어,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이 IT 기술도 발전을 하겠죠.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정의가 조금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사물 인터넷이 그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서로 통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각각의 사물들이 가지고 있던 개별적인 특징들 그리고 기능들, 그 기능에서 벗어나서 그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각각 사물들이 연결되면서 아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버스와 버스 정류장이 있죠. 버스는 이동 수단이고요. 정류장은 이동 수단인 버스를 이제 사람들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일정 구간에 설치된 장소죠. 기존에 있는 이 버스에 있는 GPS라는 기능을 활용을 했고요. 이 GPS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버스의 위치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이 정류장에 화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해서 이 두 개를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하게 되면 GPS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버스에 있는 실시간 위치 정보나 그럼 다양한 정보들을 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류장마다 어떤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처럼 버스와 정류장의 각각의 기능들을 사물 인터넷으로 엮다 보니까 조금 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요즘에 SNS나 뉴스에서 조금 이슈가 된 사진인데 이 성동구에서 설치된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번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인데 이름은 스마트 쉼터라는 정류장이고요. 딱 사진으로만 봐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류장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자, 보면 일단은 기존에 있는 버스 정류장과 제일 큰 차이점은 실내 공간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간 내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 멀티탭이나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기 그리고 열 감지 시스템 그리고 미세먼지 제어 시스템까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열 감지 시스템은 이제 사람의 열을 측정을 해서 열을 감지를 해서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이제 개폐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놨고요. 미세먼지는 이제 바깥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안에 이제 실내 자동으로 정화하는 기능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조금 기대가 되는 정류장이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 홈
그리고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이 스마트라고 붙은 수식어가 붙은 여러 산업들, 산업 분야에서 이 사물 인터넷은 필수로 이제 적용이 되고요. 우리 스마트 전기과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전기를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 홈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 홈이 지금 어떻게 구축이 되고 이 미래는 또 어떤 방식으로 또 변화가 될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 중에 현재 상용화된 기술들도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조금 앞으로의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개발될 제품들이 이제 나와 있죠.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죠. 기존의 사물들은 이제 인간이 개발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반복적인 일을 수행을 했다면 최근에 이제 이 사물 인터넷에 이 인공지능이나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이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다가 지금은 어떤 이 사물 인터넷 사물들 자체가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더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물 인터넷 기술들은 조금 기대가 많이 되는
분야 중에 하나겠죠. 자, 방금 본 것처럼 이런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총 5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디바이스, 그리고 네트워크 영역, 플랫폼 영역, 서비스 영역, 그리고 시큐리티, 보안 영역,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이 디바이스 영역에서는 이 디바이스 영역이란 이제 센서나 이제 출력할 수 있는 이제 액추에이터, 거기에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모듈들, 보드나 여러 가지 통신 모듈들이 다 포함이 돼서 디바이스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바이스 영역에서는 이 센서를 통해서 입력을 받은 데이터들, 센서 데이터들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나 사용자, 유저의 이제 요청에 따라서 응답을 수행하는 액추에이터들을 출력시켜주는 이제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영역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 디바이스 영역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플랫폼 쪽이나 아니면 사용자 쪽에 전달을 하거나 반대로 이제 사용자나 플랫폼에서 요청이 오면 그것들을 디바이스에 액추에이터, 모터나 이제 LED 이런 것들로 출력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전달하는 기능의 네트워크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이 네트워크 영역은 이제 통신 속도나 통신 거리 등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CFM이나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때 많이 쓰는 NFC,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의 이제 근거리 통신, 그리고 장거리 통신 중에 이동 통신인 4G, 5G, 뭐 LTE 등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장거리 통신 중에서 이 사물 인터넷을 중심으로 쓸 수 있도록 저전력 장거리 통신, 뭐 로라망이나 NB-IoT 등이 해당이 되고요. 이것들 통틀어서 네트워크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랫폼 영역인데요. 이 플랫폼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 사물 인터넷 기능 중에서는 핵심적인 부분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이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이제 데이터 처리, 가공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는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DB도 포함이 되고요. 이제 네트워크 관리라든지 뭐 서비스 제공, 그 디바이스 등록 및 관리 등 다양한 이 데이터 처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은 서비스 영역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 영역은 이제 뭐 주체나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어떤 뭐 생활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이 스마트 지금 홈이라고 지금 오타가 되어 있는데 스마트 홈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의 개인 IoT 서비스 분야 그리고 공공 이 국가에서 환경이나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 IoT 서비스 영역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팜이나 이런 것들로 어떤 산업에서 산업 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뭐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이 산업 IoT 서비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사물 인터넷은 이 사물들 자체 각각의 인터넷이 연결되기 때문에 보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뭐 침투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영역을 개발을 할 때 이 보안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 이 플랫폼 영역 쪽은 조금 딥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플랫폼 영역이 아닌 이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과 이 디바이스들 좀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센서나 장치들을 묶어서 이 디바이스 영역과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이 디바이스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프로젝트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앱 인벤터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실습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쉽게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기존의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 때는 텍스트 기반으로 코딩을 하는데 이 앱 인벤터는 이제 남녀노소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블럭 방식의 코드를 제공을 하고요. 이 블럭 방식의 코드를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끌어다 놓으면서 조립을 하면서 코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앱 인벤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 사항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이 필요합니다. 이 앱 인벤터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된 도구고요. 지금 현재는 MIT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제 구글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고요. 이 앱 인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이 앱 인벤터는 구글 크롬이나 이제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에서만 앱 인벤터를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글 크롬을 이용을 해서 앱 인벤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프로그래밍한 코딩한 내용들을 가지고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린 스마트폰 연결선, 즉 스마트폰 충전선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앱 인벤터를 실행하는 방법은 일단 크롬으로 들어가야겠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에 크롬으로 들어가서 뭐 주소창에 해당 주소를 입력을 해도 되고, 우리는 지금 크롬에서 검색창에 앱 인벤터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MIT 앱 인벤터 2라는 제목으로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죠. 자, 로그인 하게 되면은 초기 앱 인벤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맨 처음 앱 인벤터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Create Apps를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프로젝트들 목록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지금 저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목록에 좀 꽉 차 있는데, 지금 처음 가입해서 앱 인벤터 실행하는 학생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겠죠, 프로젝트가.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앱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클릭을 해서, 자, 이제 영어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EX01 첫 번째니까 EX01로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만든 게 있네요. 저는 삭제를 하고 새 프로젝트로 EX01로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저는 011로 할게요. 자, 생성을 하면 이제 실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화면이 구성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이 앱 인벤터를 활용해서 간단한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